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문화를 금지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며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금지할수록 한국 문화를 보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 영화 속에는 자유와 창의성,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즐기는 콘텐츠를 넘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라고 말하는 중국어 대생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페이라고 해요. 이름이 조금 독특하다고요? 부모님이 제 이름의 비처럼 맑고 자유롭다는 의미를 담았다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제 삶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자라면서 한국은 제게 그저 작은 나라, 그리고 우리보다 덜 발전된 시끄러운 나라였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텔레비전에서나 학교에서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늘 비슷했거든요. 그들이 만든 것들은 우리 것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 그 나라가 클 수 있었던 건 서양에 기대서야 가능한 일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주변에선 한국 드라마나 노래가 마치 암묵적인 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제게 몰래 USB를 건넨 적이 있어요. 이거 꼭 봐야 해. 미쳤어. 완전 감동이야. 내용을 물었더니 한국 드라마라고 하더군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한국? 걔네가 드라마를 잘 만든다고. 에이, 뭘 또 감동이야. 그리고는 그 USB를 집에 던져두고 한동안 잊어버렸죠. 한편으로는 정말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땐 제 세계의 중심은 중국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의 의문이 남았어요. 그 의문은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커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내에서 한국 콘텐츠는 여전히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VPN 없이는 드라마나 K-팝 영상을 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룸메이트가 밤늦게까지 노트북을 붙잡고 뭔가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 화면에선 낯선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쉿. 한국 드라마. 정말 짜릿해. 주인공이 죽을 때까지 불의와 싸워서 결국 이기는 이야기야. 넌 왜 이걸 안 봐? 너무 재미있는데. 친구의 표정은 진지하고도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그까짓 거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냐? 우리 드라마가 훨씬 잘 만들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어요. 왜 한국 드라마를 보려면 이렇게 숨어서 봐야 할까? 그날 밤 저는 가볍게 검색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는 순간 화면에 뜬 차단된 페이지를 보고 화가 치밀었어요. 도대체 왜? 중국의 검열이 한국 콘텐츠에 이렇게까지 철저하다는 게 그제야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VPN을 사용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였지만 그게 마치 금기를 어기는 행위처럼 느껴져 섣불리 시도하지 못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해외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이 돌아올 때마다 입을 모아 말했거든요. 중국에서 배운 한국, 전부 거짓말이야. 한국은 정말 다르더라. 한 친구는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자유로운 곳이야.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창의력이 넘쳐. 그 나라에 가보면 왜 우리는 이런 걸 못할까? 싶을걸.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유롭다니. 창의력이 넘친다고. 그게 말이 돼요? 학교에서 배운 한국은 겨우 한두 가지 산업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왜 그들은 한국을 다녀오거나 외국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 친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배워온 정보가 왜곡된 걸까? 누군가가 한국을 비난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이상한 혼란을 느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질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 혼란을 더욱 키운 건
어느 날 룸메이트가 몰래 본 뉴스 장면이었어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해외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영상이었죠. 화면 속 사람들은 환호했고 수천 명의 외국 팬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그때부터였어요.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정부는 한국 콘텐츠를 이렇게 철저히 막는 걸까? 왜 사람들은 그걸 몰래 보고 싶어 할까? 그리고 왜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이 가짜라고 말할까? 이런 의문이 쌓여갈 때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어쩌면 제가 그동안 믿고 있던 게 전부 잘못된 건 아닐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떤 곳일까? 그 작은 나라가 가진 힘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막아야만 했던 걸까?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의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진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들이 왜 그렇게 매력적이고도 두려운 존재가 되었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결국 VPN을 켰어요. 막힌 길은 돌아가면 되는 법이니까요. 한국 드라마 추천이라고 검색했을 때 화면에는 수많은 드라마들이 떴어요. 마치 금단의 열매를 앞에 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눈을 사로잡은 건 친구가 강력 추천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제목부터 이상하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클릭하는 순간부터 제 세계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드라마는 평범한 계약직 사원이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렸어요. 주인공 장그래는 바둑을 두다 실패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냥 회사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 화의 엔딩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다만 완생을 향해 나아갈 뿐이다. 드라마의 대사는 한국어였지만 그 뜻이 이상하리만큼 제 마음에 박혔어요. 불완전하지만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저는 그동안 완벽하지 못한 제 자신을 늘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장그래는 말없이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저와 겹쳐 보였어요. 누군가에게 저는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였거든요. 그 후에도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본 건 태양의 후예였어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하다고 해서 클릭했죠. 화면 속 주인공 유시진 대위가 위험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며 한 말이 저를 또 한 번 멈춰 세웠어요. 살려야 할 사람은 반드시 살린다. 그것이 나의 의무니까. 그 한마디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제 주변에는 의무라는 단어를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대사는 군인의 의무를 넘어 자기 자신을 믿고 책임지는 것처럼 들렸어요. 한국 드라마는 왜 이렇게 대사 하나하나가 강렬할까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마주보는 그들의 모습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다음으로 본 드라마는 비밀의 숲이었어요. 이 드라마는 부패한 권력과 맞서는 이야기를 다뤘는데 너무나 현실적이었어요. 주인공 황시목 검사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가만히 있는 것도 죄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죄라고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대사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어요. 한국 드라마를 본 이후로 제 안의 세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재미있어서 보기 시작한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그들이 말하는 대사 하나하나가 마치 제 삶을 비추는 거울 같았거든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야. 현실의 한국은 이럴 리 없어. 그런데 이 의심을 뚫고 들어온 건 다시금 한국 드라마 속 인물들이던가요? 아니요. 이번엔 K-팝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제게 이어폰을 껴보라고 했어요. 너 BTS 몰라? 이 노래 꼭 들어봐. BTS라니. 한국 아이돌이라면 그저 예쁘고 멋진 얼굴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어폰을 낀 순간 제 예상은 산산조각 났어요. 단순한 가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대단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한국 아이돌이 한다고.
저는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주어진 길을 따라가고 가족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돌들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K-팝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음악 같았어요. 화려한 무대와 절도 있는 안무, 강렬한 음악 속에 담긴 메시지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어느 날, 저는 BTS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에서 멤버 RM이 말했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요. 저는 가만히 화면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렀어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파헤치기로 했어요. 드라마, 영화, K-팝에 이어 이번엔 한국의 역사와 경제 발전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VPN을 통해 접근한 해외 뉴스와 유튜브 영상에는 제가 몰랐던 한국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전쟁 폐허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성장했을까? 화면 속에는 한국의 과거 모습이 나왔어요. 1950년대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폐허였죠. 그런데 지금은 기술과 문화, 경제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든 건 한국의 교육열과 도전 정신이었어요. 영상에서 한국의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영상을 보던 중 한국의 한 CEO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람. 한국은 사람을 믿었어요. 개인의 가능성을 믿고 각자의 꿈을 응원하는 사회였어요. 반면 저는 그동안 제 삶을 제 자신이 아닌 타인의 기대와 시스템에 맡기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해 깊이 알수록 저는 혼란과 감동 속을 오갔어요. 마치 제가 살던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 태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제 안의 질문은 이제 멈추지 않았어요. 왜 우리에게 한국은 금기시되었을까? 왜 그들은 막으려고만 했을까? 어쩌면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유와 창의성이 두려웠던 걸지도 몰라요. 한국을 막는다고 해서 그들의 문화와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지를 뚫고 더 강렬하게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버릴 사건이 일어났어요. 대학교 수업 중이었어요. 교수님은 경제학 강의를 하면서 한국을 예로 들었어요. 한국이 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인 것뿐이지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이유 없이 뛰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교실 안엔 웃음소리와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다들 저 말이 당연하다는 듯이 수긍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러페이, 무슨 질문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목구멍 끝까지 올라온 말을 꾹 참을 수는 없었어요. 교수님, 한국이 정말 운이 좋아서만 성장했다고 생각하세요?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 저를 쳐다보았죠. 교수님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은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누구의 도움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교실 안엔 또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몇몇 학생들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교수님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친구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너 아까 뭐야?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한국 가서 살지 그래. 그 말이 얼마나 가시처럼 박혔는지 몰라요. 저는 친구를 노려보았어요. 내가 언제 한국을 좋다고 했어?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친구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비웃으며 가버렸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한국을 좋게 말하는 순간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한국 콘텐츠에 대한 갈증은 막을수록 더 커졌어요. 마치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말이에요. 저는 몰래 드라마와 케이팝을 찾아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주변에도 한국 콘텐츠를 보며 위로받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죠. 러페이, 너도 그거 봤어? 우리는 그거라고만 말해도 알아들었어요. 모두가 VPN으로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접하면서도 밖에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컴퓨터에 VPN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불법 외국 콘텐츠 시청 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게시물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금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들만의 작은 저항은 계속됐어요. 어제 더 글로리 봤어? 미쳤어, 진짜. 친구의 귓속말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재미있는 건 아무리 검열을 강화해도 한국 콘텐츠를 보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VPN을 쓰면 정부의 눈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막으면 막을수록 사람들은 더 열광했어요. 마치 그걸 통해 금지된 자유를 찾는 것 같았어요.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화는 막을 수 없어. 이렇게 막으면 더 보고 싶어지거든. 정말 그랬어요. 한국 콘텐츠는 우리에게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들, 그리고 사랑과 꿈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것들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들이었죠. 이런 열풍을 보는 정부는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 했어요. 인터넷 검열은 더 강화되었고 한국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 대부분 차단됐어요. 한국 뉴스도 볼 수 없게 되자 우리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왜 한국 콘텐츠를 막으려고 하는 걸까?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한국 문화에는 자유와 개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 정부가 그토록 한국을 막으려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문화를 수용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변화하고 싶었으니까요. 한국의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제 인생을 제 손으로 개척하고 싶었어요. 제 목소리를 내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어요. 대학에서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공지가 뜬 거예요. 목적지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에 간다.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그동안 한국을 드라마와 음악, 영상 속에서만 봐왔던 제가 직접 그곳에 갈 수 있다니요. 머릿속에 그동안 봐왔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서울의 화려한 도시, 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요. 결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은 분명 반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 하필 한국이야? 라는 말을 들을 게 뻔했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내는 날, 제 손은 떨렸어요. 하지만 마지막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합격 소식이 도착했어요. 러페이, 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게 됐어.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인생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설레었어요. 한국어로 된 표지판과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게 반짝였습니다. 건물마다 걸린 화려한 광고판,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 그보다도 더 감동적이었던 건 그들의 얼굴에 서려있던 자유로움이었어요. 학교에 도착하고 수업을 듣기 시작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토론 시간에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면 모든 학생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엔 낯설었어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해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토론 시간에 손을 들고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러페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진 생각이 처음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늘 타인의 기대와 체면 속에 갇혀 살던 제가 이렇게 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인정받는 순간이 오다니요. 마치 가슴속에 묶여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 의견도 가치가 있을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은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평소와 달랐지만 대학 식당의 셀프바가 저를 이렇게까지 충격에 빠뜨릴 줄은 몰랐어요.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식당일 뿐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 사고방식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점심시간, 한국인 룸메이트 지혜와 함께 학교 식당을 찾았어요. 계산대 옆에 셀프바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밥, 국, 반찬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여기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돼. 지혜는 자연스럽게 접시를 들고 작은 밥 한 덩이를 담더니 반찬도 조심스럽게 골랐어요. 이거 마음대로 가져가도 돼. 제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떨렸어요. 중국에서도 뷔페 같은 곳은 있지만 마음껏 가져가라는 시스템은 늘 혼란으로 이어지곤 했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최대한 쟁여가곤 했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가야 한다는 마음 때문일까요? 꼭 먹지 않을 거라도 접시에 가득 쌓아두곤 했어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의 모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모두 필요한 만큼만 음식을 가져가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밥을 아주 조금만 담았고 누군가는 반찬 한두 가지를 조심스레 접시에 옮겨 담았어요. 심지어 남긴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장면이 너무 낯설었어요. 이게 뭐지? 정말 저렇게 조금 가져가도 괜찮은 건가?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반사적으로 밥을 가득 퍼담았어요. 반찬도 접시가 넘칠 만큼 쌓아 올렸죠.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중에 부족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 하지만 자리에 앉아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접시 위에 쌓인 반찬들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도 금방 식었고 지혜가 제 쪽을 보며 웃음을 참는 게 보였어요. 왜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 응, 그냥 혹시 부족할까봐. 그때 옆 테이블에 한국 학생들이 밥을 다 먹은 뒤 식판을 반납하며 했던 말을 들었어요. 남길 거면 애초에 가져오지 말지. 아깝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접시 위에 남아있는 음식들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중국에서 저는 늘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많이 가져가야 여유가 있고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책임지듯 먹는 게 당연했어요. 남기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가져온 풍족함은 결국 낭비였다는 걸요. 한국에서는 자율적인 선택이 곧 책임감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막거나 제 접시를 검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절제했고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에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가져온 건 왜일까?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었을까? 한국의 셀프바는 밥을 담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평생 배워온 생각과 태도를 시험하는 거울 같았어요. 제가 가진 사고방식이 틀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작은 선택이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세상을 바꾼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제게 잔소리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어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것. 그건 어쩌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기도 했어요. 과시가 아닌 절제, 부족함이 아닌 충족을 아는 것. 그리고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학생, 어디에서 왔어? 저 중국에서 왔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멀리서 고생 많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 그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중국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낯선 이에게도 따뜻함을 전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웠어요. 지하철에서 내리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따뜻함이구나. 사람들은 서로를 무시하거나 경계하지 않고
작은 말과 행동으로 위로를 건넸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전하는 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 그리고 제 자신을 믿는 법을요. 한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문화를 만들었고, 저도 그 문화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얼마 전, 저는 서울의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수많은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갈 거예요. 이제 제 꿈은 분명해요. 저도 제가 살아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본 자유와 창의성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요. 곧 중국으로 돌아가지만 한국이 제게 알려준 그 메시지를 잊지 않을 거예요.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자유와 창의성은 막을 수 없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뉴스를 보다 충격에 빠진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본인이 느낀 한국과 너무나도 다른 한국 이야기가 뉴스에 나와서 한동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 내용과는 달리 한국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나라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며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로이즈예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몇 년 전부터였어요. 그때는 한국이란 나라가 저에게 아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처음 접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이곳의 문화에 빠져들었죠.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음식을 먹고 한복을 입어보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영국에서 경험한 것이었어요. 사실 처음 K-팝을 들었을 때는 그저 신기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영어 가사가 섞인 노래들이 흥겹고 중독성 있어서 자주 듣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한국어 가사에도 관심이 생겼고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을 때는 영어 자막을 읽느라 바빴지만 어느새 한국어 몇 마디를 따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영국에서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을 때의 기억도 생생해요. 친구들과 함께 간 한국 식당에서 불고기와 김치를 처음 맛봤는데 그 맛이 너무 신선하고 독특해서 놀랐어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저였지만 김치의 매콤한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집에서도 한국 요리를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단순히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서 이 나라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졌죠.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대해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졸업 여행으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왜 하필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느낀 설렘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들이 모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넓은 도로와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더 현대적이고 더 활기차고 그리고 더 흥미로웠죠. 서울에 도착해서 제가 가장 먼저 간 곳은 광화문이었어요. 거대한 광장이 펼쳐져 있고 그 뒤로는 경복궁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이 나라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한국이 영국과 비슷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첫 며칠은 그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았어요. 특히 밤에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명동의 거리에서 사람들은 밤 늦게까지 쇼핑을 즐기고 길거리 음식점들은 끊임없이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 활기는 저를 사로잡았고 이런 나라에서 살면 얼마나 즐거울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느낀 그 활기찬 분위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가게들도 문을 닫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특히 길거리 음식 냄새에 이끌려 처음으로 떡볶이를 맛보았을 때의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쇼핑을 하면서도 놀란 점이 많았어요. 한국의 화장품 가게들은 마치 놀이동산 같았어요.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친절한 직원들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또한 길거리 곳곳에 있는 노래방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노래방이 많은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한국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보고 나서야 그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남산타워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에 도착해서 서울이 점점 불빛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본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한국의 거리, 사람들, 그리고 그 독특한 분위기가 잊히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밤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잠들곤 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던 기억, 처음 먹어본 한국 음식의 맛, 그리고 만났던 친절한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죠. 특히 한강공원에서 보냈던 평화로운 시간들이 자주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인터넷 강의와 앱을 통해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한글을 익히는 것부터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매료되어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죠. 매일 조금씩이라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어요.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국 역사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며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특히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근면 성실함과 끈기, 그리고 발전에 대한 열망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걸 깨달았죠. 결국 저는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왜 하필 한국이니? 라고 자주 물으셨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점차 지지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을 보시고는 응원해 주셨죠.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해라고 말씀해 주신 부모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어요. 친구들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몇몇은 제가 왜 그렇게 먼 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친구들은 제 용기를 칭찬해 주었죠. 넌 정말 대단해.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다니라고 말해준 친구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제 결정을 지지해주는 친구들 덕분에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몇 개월 전과는 또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고 설레었지만 이번에는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서울의 바쁜 거리와 반짝이는 불빛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어학연수를 시작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어 수업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한글을 읽고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상 회화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도 흥미로웠죠. 물론 쉽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을 처음엔 거의 이해할 수 없었고 발음도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어렵지만 재미있었어요. 특히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를 배우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영어에는 없는 개념이라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예의와 존중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또한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의 풍부함에 놀랐어요. 보글보글, 아장아장 같은 표현들이 얼마나 생동감 있게 상황을 묘사하는지 배우면서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더욱 빠지게 되었어요. 어학 연수를 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창구잖아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적인 발전까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죠.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경험한 활기찬 분위기와 다양한 냄새, 소리들이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시장 상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물건을 사는 경험은 교실에서 배운 한국어를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또 다른 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전통 가옥들 사이를 거닐며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죠.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거닐며 찍은 사진들은 지금도 제 가장 소중한 추억 중 하나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갔고, 저는 제 자신이 한국에서 더욱 자연스러워진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문장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친구들과 한국어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익숙해졌어요. 어학 연수를 마치고 난 후, 저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단순히 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진짜로 살아가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취업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사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느낀 그 감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어요. 이곳에서 커리어를 쌓고 더 깊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싶었죠. 어학 연수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고 한국어 실력도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어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고 회사에 지원할 준비도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IT와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특히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나라였고 그 속에서 일하는 것은 제게 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몇 번의 인터뷰는 쉽지 않았어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제게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도 했고 언어 장벽이 있는 상황에서 면접을 본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과 이곳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면접이 끝날 때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잘해야지라는 다짐을 하며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마침내 제가 원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회사는 제가 지원했던 IT 회사로 기술 개발과 혁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곳이었죠. 처음 면접에서부터 회사 분위기가 저와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들이 저의 외국인이라는 점을 장점으로 봐줬어요. 영어를 잘하는 점과 글로벌 감각을 가진 사람이 팀에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곳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첫 출근 날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어요. 그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긴 했지만 직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나 업무 관련 대화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은 저에게 친절했고 차근차근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회사의 기술력과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에 감탄하면서도 그 속에서 제가 맡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팀장님께서 저를 회사 구석구석 안내해 주셨어요. 현대적인 사무실 공간과 최첨단 장비들을 보며 정말 감탄했죠. 특히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한국 기업의 복지 수준에 놀랐어요. 점심시간에는 팀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 갔는데 그들이 저를 위해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주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는 글로벌 마케팅팀에서 한국의 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한국이 자랑하는 IT 기술을 세계 시장에 소개하는 일이었죠.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물론 처음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했고
업무 속도에 맞춰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했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열정으로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갔어요.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한국 사회의 속도와 효율성에 놀라곤 했어요. 모든 일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한국의 업무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곳에서의 커리어가 더욱 탄탄해질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일도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를 깊이 경험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역사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궁금해졌죠.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한국의 성공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박물관이나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삼국시대의 유물들을 보며 한국의 오랜 역사에 감탄했고, 전쟁기념관에서는 한국이 겪은 아픔과 그것을 극복한 힘을 느낄 수 있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의 현재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한국 역사를 본격적으로 접한 건 경복궁을 다시 방문했을 때였어요. 경복궁은 서울의 중심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로 조선시대의 궁궐이죠. 그날 경복궁 안에서 열린 한국 역사에 대한 전시를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왕과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이루었던 문화와 기술은 매우 흥미로웠어요. 한국이 단순히 현대 기술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독창적인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을 깨달았죠. 경복궁에서 본 다양한 유물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게 해줬어요. 한국의 과거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강한 정신력과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영국에서 배운 역사는 서구 중심적인 관점에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살면서 배운 한국의 역사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졌어요.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궁금해졌죠. 특히 한국의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이 어떻게 저항했는지에 대해 배웠을 때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한국인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그때마다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는 사실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특히 조선 왕조가 500년 넘게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안에서 발전한 문학, 예술, 그리고 기술들은 모두 놀라웠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때마다 그 깊이를 새삼 느끼게 되었고 영국의 문화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죠. 저는 한국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도 찾아가 보았어요.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이들이 겪었던 고통을 직접 느낄 수 있었죠. 특히 그들의 희생이 지금의 자유롭고 발전된 한국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큰 울림을 줬어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배우면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지금처럼 성공적인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깊은 역사적 뿌리와 강한 정신력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겪어온 수많은 도전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성공을 이뤄냈죠. 한국의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한국 전쟁과 그 이후의 재건 과정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경제 성장의 이면에 있는 한국인들의 노력과 헌신을 이해하게 되면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어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마다 그들은 자국의 역사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자부심을 보면서 저도 그들과 함께 한국의 역사를 더 알아가고 싶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역사적 자부심을 느낄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영국은 식민 지배를 통해 발전한 나라이기에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죠. 어느 날, 저는 한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평소처럼 한국의 정치와 사회 뉴스를 확인하던 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한국 국민의 의식 수준이 1940년대 영국 국민보다 수준이 낮다는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기사 내용을 2번, 3번 읽어봐야 했어요.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인들의 성취를 존경하는 제가 들은 이 말은 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제가 사랑하는 나라이고 제가 느낀 바로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발전을 이뤄낸 곳이었는데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영국에서 자라온 사람으로서 이 발언은 저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1940년대 영국은 전쟁 중이었고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 시기와 지금의 한국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죠. 처음에는 그저 화가 났어요. 이 정도로 성공한 나라가 왜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은 제가 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했고 현대 기술과 전통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만한 자부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자책적인 발언이 나오는 걸까요? 제가 느낀 한국과는 너무 다른 평가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된 이후 저는 더 황당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국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싸우는 중요한 기관인데 그 수장이 한국 국민들을 이렇게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으로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거든요. 사실 한국은 제가 경험한 나라 중에서 가장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요. 영국에 살았을 때 주변 유럽 국가들을 많이 다녔지만 국민들의 수준도 한국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성실하죠. 어떤 나라든 한국처럼 밤에 다녀도 안전하고 소매치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영국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고 삶의 질도 높았어요. 특히 기술 인프라나 사회 시스템은 영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앞서 있다고 느꼈죠. 그런데 그 나라의 국민들을 우리 영국의 과거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발언은 한국인들이 그들의 현재 성취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어요. 저는 한국 친구들에게 이 기사를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저와 같은 충격을 받았고 몇몇은 이 발언에 대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발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성취를 더 자주, 더 크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노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의 발언은 저에게 혼란을 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어느덧 제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조금은 낯선 모험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 되었어요. 한국은 제가 사랑하는 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 이곳에서의 삶은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제게 한국은 그저 한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꿈꾸고 목표한 것들을 이루게 해준 곳이에요.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일자리를 얻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매일매일이 특별했어요. 처음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느꼈던 그 두근거림은 이제 저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어요.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이제는 그 아래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한국에서 일하면서도 저는 많은 성취를 이뤘어요.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며
이곳에서 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회사에서의 성취는 물론이지만 제가 진정으로 기뻤던 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부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의 관계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저에게 따뜻함과 배려를 보여줬고,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도와줬어요.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또 다른 이유였어요. 그들은 저를 가족처럼 받아주었고, 그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한국에서 느낀 자부심과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리고 저와 대화하는 한국인들에게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 말은 단지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한국의 성취와 발전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한국인들이 자국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본 한국의 모습,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장점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노력했죠. 저는 이 글을 통해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제 꿈을 이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더 강해졌어요. 이제는 한국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나라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